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73,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20대엔 가난했고 30대엔 아이 둘을 안고 빨래터에서 손이 붉도록 삶아댔지요. 40이 넘어서야 겨우 월세를 벗어났고 50을 넘긴 해에는 기어이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오직 아들 하나, 딸 하나에 온 정을 쏟아 부으며 살았어요. 딸아이는 결혼 후 멀리 이민을 가버렸고 제 곁에 남은 건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지섭이라 불렀죠. 제 눈엔 참 반듯했어요.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도 곧잘 했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 허리 휘는 줄도 몰랐어요. 생선 장사, 고추 장사, 명절엔 떡 팔며 바쁘게 뛰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도 보내고 군대 마치고 난 뒤엔 작은 오피스텔도 사줬습니다. 엄마가 너 하나만 믿는다. 우리 지섭이는 엄마 안 속일 거야. 그 말이 저의 기도이자 맹신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고운 대로만 흐르지 않더군요. 지섭이가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도희 씨, 우리 엄마야. 인사드려. 그녀는 똑 부러지는 말투에 또렷한 이목구비, 당당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참 예쁘고 야무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제 눈을 피하고 제가 말을 붙이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반성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며느리의 무시하는 눈빛은 뚜렷해졌고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라도 된 양대하는 그 태도에 가슴이 턱 막히곤 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저렇지 뭐. 말 한마디 섞기 힘든 시대라잖아. 그렇게 넘기며 속을 달래려 뜨개질을 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지섭이와 도희를 불러 한상 차려줬습니다. 묵은지에 고등어 조림, 제법 걸쭉한 된장찌개까지. 지섭이는 맛있다며 밥 2그릇을 비웠는데 도희는 젓가락만 몇 번 들더니 결국 수저를 놓더군요. 어머니, 이런 음식은 좀 느끼해서 전 그냥 과일만 좀 먹을게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 장 봐서 2시간 넘게 부엌에서 땀 흘린 걸 뻔히 아는데 저럴 수가 있나 싶었죠. 느끼해? 고등어가 느끼해? 제가 어이없어 되물으니 도희는 눈을 흘기며 말했죠. 네, 어머니 입맛에는 맞을지 몰라도 저희 세대는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말에 제 속이 확 끓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진 거죠. 너야말로 세대 운운하면서 부모 무시하는 세대냐. 내가 고생해서 키운 지섭이 데려가서 이렇게 무시하냐. 목소리가 높아졌고 도희는 제 말을 끊지도 않고 그저 짜증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지섭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그만해. 왜 또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여. 그리고는 제 뺨을 치더군요. 정확히 제 오른쪽 뺨, 따귀가 아니라 진짜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소리에 방 안 공기가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철썩 숨이 막혔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맴돌았고 눈물이 아니라 멍해진 머리로 아들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애는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분노, 혐오, 그리고 낯설m.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손을 드니 목소리가 떨렸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도희는 지섭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밥상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 따뜻한 밥상이 저에겐 싸늘한 배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전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쓴 통장, 제 명의의 아파트 등기, 조그마한 임야 증서, 그 모든 게 순간 아무 의미 없어 보였어요. 내가 왜 이걸 쥐고 있었나, 누굴 위해, 무엇을 믿고.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래 알고 지내던 후원단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기부하려고요. 전부요. 전부요. 어르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 다 끝났어요. 나를 때린 손에 내 돈이 갈 순 없어요. 며칠 뒤 언론에 작게 실렸습니다. 김정순 씨, 노년의 전 재산 10억 원 기부. 나눌 사람도 믿을 사람도 없어요. 신문을 보는 순간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쾌했죠. 비로소 첫 번째 복수를 한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알려지고 지섭이는 회사까지 불려갔답니다. 주변에선 어머니한테 뺨까지 때렸다며 하는 말이 돌았다고 들었죠. 며느리 도희는 급하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날만 좀 잊어주시면. 그 모습을 보며 전 말했죠. 너희는 이미 끝났어. 너희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엄마였단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전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작은 금고에서 꺼낸 봉투엔 비상용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엔 또 하나의 복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금고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는 한쪽이 녹슬어 있었지만 손끝으로 감아 돌리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더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서류 봉투, 그 위엔 송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용, 누구도 믿지 말 것.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순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돈은 네가 네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맴돌았고 저는 그의 말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로 모은 돈이 천천히 불어났고 남들 몰래 산 땅도 있었죠. 아들 지섭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그 아이였지만 속마음을 다 보여줄 만큼 순진한 세상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는 제 뺨을 때렸죠. 손바닥으로 날렸던 그 한 번의 찰나가 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언장을 다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부를 한 노인으로 남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진짜 재산, 그 핵심은 여기 금고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저를 보며 중년의 변호사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새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자녀분들은 자식에게는 더는 줄 게 없습니다. 단호하게 잘라 말하자 변호사는 눈빛을 바꾸더군요. 정확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남은 부동산 3필지, 예금 통장 4개, 해외 계좌 하나까지 모두 새로운 수증인에게 남기기로 했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정 조카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제게 있어 숨은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모인 제가 데리고 잠깐 키웠던 아이였죠. 중학생이던 그 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은지는 혼자 힘으로 공부했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이들과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절 꼭 껴안으며 인사하던 아이. 고모, 저는 고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지섭이와 도희에게 상처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 은지. 그 아이에게 제 남은 사랑을, 제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변호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이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수록 좋겠네요. 예? 그래야 이게 더 통쾌하니까요. 법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며 자기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속으로 되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방역이다. 며칠 뒤 지섭이와 도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참 웃기더군요. 살갑지도 않고 성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엔 제가 좀 심했어요. 사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머님, 저도 그날은 경솔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내가 말없이 물만 마시자 지섭이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건강검진 예약이래. 이번엔 우리랑 같이 가요. 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뒤늦게 죄책감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본 뒤 기부가 거짓일까 싶어서 다시 붙잡으려는 걸까요? 저는 모른 척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건강은 챙겨야지. 병원 가는 길에 너희 아버지 묘소도 들르자꾸나. 네, 너희 아버지가 널 그렇게 키우진 않았을 텐데. 아니, 어쩌면 내가 잘못 키운 거겠지. 지섭은 눈을 피했고 도희는 물끄러미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그저 겉으로만 후회하는 척할 뿐 속은 여전히 같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유언장을 읽어봤습니다. 한자 한자 마지막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나 김정수는 살아생전 나를 때린 자에게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용서하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은지를 불러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 아이는 전보다 수척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절 바라봤어요. 고모, 제가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와준 것만도 고맙지. 너밖에 없다. 내 곁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고모가 너에게 뭘 남기려 해. 고모, 설마 또 무슨. 넌 받을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잖니.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죠. 고모,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전 그냥 고모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만 주셨으면.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구나. 조건 없는 마음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 저는 아직 인간을 믿을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들 지섭의 이름을 쓰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건만 결국 한 손짓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짜를 구별하게 되었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무대뿐입니다. 제 인생의 피날레,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을 위해 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겁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저는 더 이상 긴 시간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손끝이 자꾸 저리고 발목이 붓고 가슴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선 말했죠. 노환입니다. 특별히 위중한 건 없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더군요. 무언가 예고하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전 모든 준비를 하나둘씩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점검했고 금고도 정리했으며 은지에게 남긴 편지도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어요. 은지야, 내 딸보다 더 내 딸 같았던 아이야. 고모는 네가 이걸 잘 쓰길 바란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서 절대 고개 숙이지 마. 그리고 나는 내 장례식에 대해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예약, 화환, 조문객 명단까지 모두 내가 지정했죠. 조카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은 보훈병원 장례식장 2호실로 해줘. 그리고 지섭이랑 도희는 마지막 날에 오게 해줘. 꼭 마지막 날. 고모, 그런 걸 왜 벌써 다 계획이 있는 거란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이 왔습니다. 갑작스레 숨이 차올라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지는 울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고모, 가지 마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저는 마지막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장례식은 아주 단정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 중에는 과거 생선 가게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도 있었고 후원단체에서 알게 된 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죠. 김정순 어르신은 참 대단한 분이셨어. 정 많고 따뜻한 분이셨지. 그런데 그 따뜻함을 모른 채 살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섭이와 도희,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검은 옷차림으로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냉랭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사람이 그 아들이래. 기부한 돈 다시 받으려고 소송 건다더라. 뺨을 때렸다며? 말소리는 작았지만 명백히 들렸죠. 지섭의 표정이 굳고 도희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쳤죠. 은지가 장례식장 앞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섭은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오랜만이네. 고모는 잘 돌아가셨어요. 어제 평안하게. 그래, 다행이다. 고모가 너 많이 아끼셨지. 맞아요. 고모는 저한텐 엄마 같은 분이었어요. 그리고요, 오늘 변호사가 올 거예요. 고모 유언장 공개 때문에. 그 순간 지섭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언장? 응, 고모가 직접 지정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도희는 급하게 지섭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죠. 그 기사 설마 진짜였던 거야? 당신 엄마 기부 말고 뭔가 숨겨놨던 거 아냐? 지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흉하게 변해갔고 손이 떨려오는 게 눈에 보였죠. 잠시 후 검정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참석자들에게 고개 숙인 뒤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고 김정순 씨께서 살아생전 작성하신 유언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은 공증과 영상 기록으로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김정순 씨는 생전 모든 금융자산을 외부 기부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만 별도로 보관된 자산 목록이 존재하며 해당 자산은 모두 조카 김은지 씨에게 상속하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자식인데요. 아들입니다. 피부티란 말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죠. 고인의 명백한 의사에 따라
유언장에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나를 때린 날, 그 아이는 내 인생에서 죽은 걸로 여겼다. 나를 아프게 한 자들에게 더는 물려줄 것도 기억할 이유도 없다. 내 마지막은 내게 따뜻했던 사람에게 남기고자 한다. 그 말에 지섭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도희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진짜로 그랬나 봐. 기분은 가짜고 진짜는 조카에게 남긴 거였네. 대단하다. 마지막 한 방이네. 은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언장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고모의 선택이었어요. 고모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지섭은 눈을 부릅뜨고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너, 그럼 이 모든 걸 다 계획했단 말이냐? 전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고모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혼자 감당하셨고 당신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지섭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꼭 세상을 다 잃은 사람 같았죠. 그리고 그게 맞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신뢰를 잃었으며 결국 전부를 잃은 거였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뒤 은지는 조용히 제 사진 앞에 꽃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죠. 고모, 많이 외로우셨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 말에 제 영정 사진 속 미소는 조금 더 깊어졌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복수는 끝났고 마지막 선택은 후회 없는 결말로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섭과 도희는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그들 역시 또 다른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지섭은 집에서 아무 말도 없이 담배만 피워댔다고 합니다. 마루에 앉은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사람, 도희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죠.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말 좀 해봐. 어머니 전 재산을 다 저 조카라는 애한테 넘긴 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무효소송. 피상속인이 유언장 제외했을 때 대처법. 상속권 주장 가능한 조건. 시간이 갈수록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분의 친자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조카에게 넘겼다고요? 이건 명백한 부당함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대응했죠. 부당함을 주장하시려면 유언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거나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도 알았던 거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또렷했으며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걸.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해. 그 여자, 그 조카가 무슨 수를 써서 유언장을 바꿨을지도 몰라.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도희와 함께 은지의 직장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은지는 어린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그 모습은 과거의 저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평온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은지는 건물 앞에 서 있는 지섭과 도희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은지는 말을 아끼며 그들을 마주했죠.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모든 말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지섭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 유산 돌려놔. 그건 원래 우리 거야. 어머니가 기분이 상해서 그렇게 한 거지. 진심으로 그런 뜻이었겠어? 유언장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어머니 흔들었지? 설득했을 거 아냐. 이용한 거지. 은지는 참지 못하고 울컥했어요. 이용? 제가요? 당신 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괴로워했던 게 뭔지 알아요? 자식에게 뺨 맞은 기억이었어요. 그 말에 지섭의 표정이 찢어질 듯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도희가 끼어들었죠. 좋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법으로 가겠어. 우리가 이걸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피부티 무시한 죗값 너도 치르게 될 거야. 며칠 뒤 은지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지섭과 도희 측에서 상속 무효 소송을 제기한 문서였죠. 법정 싸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조차 놀랐습니다. 아들이 왜 저러지? 기부도 아닌데 왜 조카한테 다 넘겼지? 자식한텐 안 남기고.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은지는 그 시선 속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순,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전에 변호사에게 특별히 요청한 게 있었어요. 혹시 자식들이 유언장 문제로 소송을 걸어오면 이걸 열어주세요. 그건 바로 제 생전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고인은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계실 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음성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판장 안에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내 뺨을 때린 순간 자식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며느리 도희는 내 존재를 귀찮은 부담처럼 여겼고 내가 차린 밥상조차 거부했다. 그들이 자식이라면 나는 그런 자식 없이도 죽을 수 있다. 은지는 나를 사람 대접해줬고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준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이다. 법정 안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고 지섭은 멍하니 땅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도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흔들렸고요. 결국 재판은 은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했고 상속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지섭과 도희는 패소했고 법원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인 채 빠져나갔죠. 어머니의 유언장 무효소송 패소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식이 유언장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해명하실 건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지섭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다시 제 영정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고모 이겼어요. 제가 지켰어요. 고모가 남긴 마지막 뜻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복수는 이제 막 끝났기 때문이었죠. 아니, 어쩌면 더 큰 복수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평판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그 아이들,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죄와 욕심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가겠지요. 그게 진짜 벌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받는 벌. 지섭과 도희는 법정에서 패소한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집엔 더 이상 웃음도 대화도 없었어요. 지섭은 소파에 늘어져 하루 종일 술을 마셨고 도희는 말없이 그를 노려보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패소 후 언론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소송 패소한 불효 자식, 기부한 줄 알았던 유산, 조카가 상속, 진실은 무엇인가, 어머니 뺨친 아들의 마지막 결말, 뉴스의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댓글은 잔인했죠. 진짜 지질하다. 엄마가 남긴 거 탐내다 줬네. 얼굴이 두껍다 못해 철판이네. 부모님 기분 상했다고 뺨 때리는 자식한테 뭘 바라나. 처음엔 화를 내던 지섭도 나중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지섭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달랐습니다. 침묵 속에 나를 갈고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녀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이름, 생년월일, 직장, 학력. 그녀는 은지의 모든 걸 파악하려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지섭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 해도 돼. 내가 해볼게. 뭘? 그 조카라는 애 뿌리부터 흔들어 놔야지. 다음 날 은지는 평소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그런데 센터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외투에 큰 선글라스를 쓴 낯선 여인이었죠. 그녀는 센터 직원에게 말했답니다. 여기 김은지 씨 계신가요? 상담 신청하러 왔어요. 아, 네. 지금 수업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누구보다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수업을 마치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멈칫했죠. 도희 씨? 반가워요, 은지 씨. 이렇게 다시 보네요. 은지는 경계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말했잖아요. 상담 신청하러 왔다고. 장난하지 마세요. 이곳은 아이들 공간이에요. 도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피식. 나도 엄마예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요.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왔을 뿐이야. 당신이 뭘 알고 싶어요? 고모가 왜 당신한테 모든 걸 줬는지 난 아직도 납득이 안 되거든. 그 말에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 난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정말 당신이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았는지. 당신이 고모를 감정적으로 몰아세워서 유언장을 바꾸게 한 건 아닌지 그런 의혹 말이야. 그 말에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도희가 원한 순간이었죠. 작은 균열, 그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며칠 후 도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의 유언장이 이상합니다. 피부티를 배제하고 돌보지 않은 조카에게 전 재산을 넘긴 게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감정적 조작이나 심리적 강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요즘 이런 문제 많다 하더군요. 익명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다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하네. 부모가 자식한테 다 넘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요즘은 조카도 무섭다더니. 은지도 그 글을 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고 익명의 공격에 가슴이 조여왔죠. 왜 이러는 거지? 왜 끝나지 않는 거야? 그녀는 고민 끝에 은행에서 조용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 재산이 누군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고객님의 자산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속 관련 민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삶 전체를 뒤흔드는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밤 센터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크지 않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CCTV를 통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지만 인물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고모,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은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죠. 그녀는 오히려 경찰에게 자신이 받은 협박성 전화, 익명의 문자, 인터넷 댓글 등을 자료로 넘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모의 뜻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그 무렵 지섭은 지하 술집에서 만취해 있었습니다. 도희는 그를 데리러 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더 멀어졌죠. 그리고 드디어 도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제보했어요. 은지의 과거 가정사, 부모의 파산, 고등학교 시절 보호 관찰 받은 전력까지 모두 그 사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상속받은 조카, 과거 보호 관찰 전력 있었다. 고인의 재산 정말 올바른 곳에 갔을까? 은지는 무너졌습니다. 센터에 항의 전화가 쏟아졌고 일부 학부모는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며 난리였죠. 그녀는 사직서를 내야 했습니다. 당분간 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곧 일어설 겁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끝나도록 쓰여진 게 아니니까요. 고모는 말했어요. 네가 무너지면 진짜 복수는 아무 의미 없어. 끝까지 버텨라, 은지야. 직장을 그만두던 날 은지는 책상 위에 남아있던 아이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강아지를 그려준 아이, 자신의 얼굴이라며 삐뚤빼뚤 그려준 아이, 그 작은 손길들이 미안하다는 듯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센터 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 씨, 당신 잘못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런 일, 곧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 모두 기다릴게요.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버텨야 할 시간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센터 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댓글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 있는 애였네. 역시 조심했어야지. 그 돈으로 뭐 하려는 걸까? 기부는커녕 사치하는 거 아냐? 유산 받을 사람 따로 있었겠지. 은지는 컴퓨터를 끄고 핸드폰도 꺼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집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죠. 고모, 금고, 마지막에 남긴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고모가 죽기 전 이건 마지막 순간에 열어봐 라며 넘겨준 열쇠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위에 적힌 글, 그 애들이 또 무너지게 만들 거야. 하지만 넌 꼭 이걸 확인한 후에 행동해. 은지는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작은 USB 하나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죠. 보훈병원, 입원 중 상담 기록, 변호사 최 씨와의 통화 내역, CCTV 백업, 아파트 내 갈등 장면 기록, 도희 음성 녹음 파일. 때릴래? 때려봐. 그럼 유산 못 받을걸? 은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녹음 기록과 CCTV 캡처, 그리고 고모의 정신이 온전했음을 증명하는 병원 상담 기록까지. 이건 단순한 유언의 증거가 아닌 도희와 지섭이 고모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어요. 고모, 이걸 왜 이제야? USB를 노트북에 꽂자 정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걸 보고 있다면 네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겠지. 은지야, 고모는 다 알고 있었어.
그 아이들이 그냥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준비했단다. 이건 네가 쓰라고 남긴 무기야. 복수는 큰 소리보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단다. 그 순간 은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속엔 다시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USB를 내밀며 말했죠. 이걸 기자들에게 흘려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꿀 폭탄이군요. 그리고 이틀 후 온라인 기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뒤집힌 진실, 정순 씨 유언 뒤집기 시도한 며느리 도희의 발언 녹취 유출, 도희 시어머니에게 협박성 발언, 때릴래? 때려봐, 유산 못 받을 걸, 법적 처벌 받을까, 사문서 위조 시도 정황까지.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습니다. 이전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의 반응이 확 바뀌기 시작했죠. 진짜 사이코였네. 저게 며느리냐. 이건 범죄지. 은지 씨한테 사과해야 한다. 이제 보니 진짜 피해자네. 은지는 기사를 보며 숨을 고르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불이 꺼졌던 세상이 다시 켜지듯 메신저엔 수십 통의 응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센터 원장, 학부모들, 옛 친구들 모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은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네요. 도희는 그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기사가 뜨는 순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지인들, 친구들, 친정 식구들까지.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진짜였어? 그 녹음 뭐야? 아들 학교에서 전화 왔다. 아이 왕따 당한대. 그녀는 얼굴이 하얘지더니 다리를 휘청거렸고 그대로 미용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섭은 기사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이제 끝났어. 우린 끝이야. 도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은지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두면 안 돼. 그러나 그녀의 말은 공허했죠. 이미 끝났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여론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도희를 허위 사실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은지는 고소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과 도희가 보낸 협박 문자,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 내역 등을 경찰이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이었죠. 도희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야. 어떻게 조카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다시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달려왔죠. 선생님, 언제 와요?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다시는 안 간다 했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고모가 지켜준 바로 그 삶을 다시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은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모, 저 이겨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부터 고모가 남긴 이 유산을 사람답게 쓰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퍼즐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순이 남긴 유산 목록에서 누락된 단 하나의 항목, 그건 누군가에게 진짜 복수가 되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의 열쇠를 쥔 사람은 다름 아닌 지섭 본인이었죠. 그가 아직 모르는 아버지의 유언장, 그 유산은 정순의 유언장보다 더 강력한 파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유언이 세상을 뒤집고 도희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을 때 누구보다 조용했던 사람은 바로 지섭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연락을 끊고 지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다. 기자도 친구도 친척도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심지어 도희조차 점점 그를 외면했다. 넌 남자 맞아? 한 번도 제대로 나서질 못해. 나 혼자 다 싸웠잖아. 그 말은 도희가 마지막으로 지섭에게 남긴 말이었다. 그녀는 집을 나갔고 아이는 친정으로 보냈다. 그리고 지섭은 홀로 남겨졌다. 빈 술병과 찌그러진 캔이 널브러진 방, 그 안에서 지섭은 TV 소리만 켜둔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누구세요?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 김지섭 씨 맞으시죠? 네, 근데 누구시죠? 저는 고지우 김영만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 이 서류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상속 관련하여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섭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버지, 오래전 돌아가셨지만 지섭의 기억 속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던 분이었다. 모든 걸 어머니 정순에게 맡기며 조용히 살았던 아버지. 상속요? 고인의 생전 계좌와 부동산 중 일부는 별도 유언장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씨와는 별도로 말이죠. 며칠 뒤 지섭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긴장한 듯 양복 상의 자락을 잡고 앉아있던 그에게 변호사는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김영만 선생님께서 생전 남기신 유언입니다. 영상으로 남아있으니 직접 확인하시죠. 노트북이 켜지고 오래된 흑백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지섭의 아버지 김영만 씨였다. 이 영상을 보는 네가 내 아들이 맞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는 평생 너희 엄마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 정순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였지. 하지만 난 너한테 늘 아쉬움이 남았다. 너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다, 지섭아. 네가 철이 들길 바랐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실망시켰지.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으로 남긴 것들을 내게 주지 않기로 했다. 영상 속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눈을 들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이 재산을 너희 어머니가 판단한 사람에게 넘기기로 한다. 그게 누구든 간에 정순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내 마지막 사랑이다. 지섭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리고 무릎이 저릿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결론적으로 김영만 선생님 명의로 남아있던 부동산 1필지, 예금 계좌 1억 3천만 원, 그리고 주식 일부는 고인 김정순 씨의 수증인에게 이전됩니다. 그 수증인 은지란 말입니까? 네, 김정순 씨의 유언상 수증인이 동일 인물로 명시되어 있어 자동으로 이전 처리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섭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제 아버지 건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만 선생님의 자필 유언과 영상, 병원 확인서 모두 완비되어 있거든요. 지섭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목이 메이고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대체 뭘 얻은 거지? 그날 밤 그는 한참을 걷다 무의식적으로 어느 골목에 들어섰다. 그리고 어느 문 앞에 멈춰 섰다. 은지의 집이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 결국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은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지섭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늦었어요. 안다고, 알아요. 근데 아버지 유언까지 저버린 제가 이대로 있긴.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지만 당신이 고모한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그건 이제 알겠어요. 그 말에 은지는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히 말했다. 고모는요, 죽는 날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사과해 주길.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은 그 손으로 그분의 뺨을 쳤죠. 지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은지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 남았어요. 뭐요? 죄책감이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당신의 유일한 유산이죠. 지섭은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만 남았다. 그 후로도 은지는 조용히 살아갔다. 정순이 남긴 유산은 학대받는 아이들, 독거노인, 여성이주자 보호센터 등에 나눠졌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모의 뜻을 이어가는 이어짐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섭이 떠난 그 도시에 다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도희였다. 조용하던 골목길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나타난 건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누구보다 눈에 익은 실루엣, 도희였다. 긴 머리는 잘려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다. 다 말라붙은 입술 위로 담배 연기가 흘렀고 까칠한 손끝은 오랫동안 어딘가에서 버틴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낡은 모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장기 투숙돼요? 얼마 동안 머무실 건데요? 당분간요? 신분증과 현금을 건네며 방키를 받아드는 손끝엔 더 이상 여자의 흔적도 체면도 없었다. 며칠 후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어느새 밝은 얼굴을 되찾은 그녀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자, 이번엔 복주머니 만들기예요.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희였다. 그녀는 나무 뒤에서 은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줌으로 얼굴을 당겨 찍고 영상까지 짧게 담았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집요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아직도 센터에 다니는 김은지 씨, 진짜 아이들 앞에서 이런 과거 숨기고도 괜찮나요? 과거 보호 관찰 기록 캡처, 센터 사진 포함. 몇 달 전 이미 반박되고 명예를 회복했던 사안이지만 또다시 조작된 자료와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댓글은 다시 요동쳤다. 또야? 진짜 이런 사람을 계속 쓰는 게 말이 돼? 학부모들은 뭐 하는 거지? 센터는 또 다시 항의 전화를 받았고 몇몇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은지는 머리를 싸매고 앉았다. 또 시작이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센터 원장은 말했죠. 이건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가야 해요.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예요. 그날 밤 은지는 정순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고모의 송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그중 한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도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똑똑하다. 고개 숙이는 순간 더 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남긴 복선은 그 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은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되새기며 수첩을 뒤졌고 마지막 쪽에서 한 장의 메모지와 영수증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미래 부동산 상담 내역, 도희 명의의 명의 신탁 문의, 남편 몰래 부동산 구매 시 추후 환수 가능 여부.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건 정순 여사께서 도희 씨의 비리를 사전에 추적해 놓으신 기록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명확하게는 도희 씨가 고인의 부동산 일부를 불법 명의 신탁으로 처리하려 한 흔적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만 확인되면 그녀의 범죄로 입건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한 방입니다. 그녀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며칠 후 은지는 경찰과 함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고모의 수첩에 적힌 날짜와 시간, 도희가 다녀간 상담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해당 명의의 부동산이 남편인 지선 명의에서 도희 친정 동생 명의로 바뀐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명예 도피, 재산 은닉, 허위 거래 계약서까지. 경찰은 정식 수사를 개시했고 도희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은지 집 앞에 누군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도희였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앉아 술에 취한 채 혼잣말을 했죠. 너 나한테서 다 빼앗았어. 지섭이도 내 아이도 세상도 너만 아니었으면. 은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고모를 잃은 날 그때 모든 동정이란 감정까지 함께 묻었으니까요. 도희는 체포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까지.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도희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엔 또 하나의 기사가 떠올랐죠. 노인을 무시한 며느리, 결국 교도소행, 피해자인 조카는 고인의 유산으로 노인복지센터 설립 추진. 그날 은지는 정순의 묘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산비탈에 핀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고모, 저 이겼어요. 그 사람들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녀의 손엔 작은 건축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정순 복지재단 2026년 봄 착공 예정. 그리고 그 도면 맨 아래 그녀는 정순의 유언 중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것이란다. 그렇게 긴 복수는 끝나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다. 도희의 수감 이후 뜻밖에도 은지 앞으로 법원 등기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안엔 낯선 이름의 사람, 정순의 과거 친구라던 이의 증언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엔 또 다른 비밀이 적혀 있었다. 정순은 죽기 직전 또 하나의 유언장을 남겼던 것이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은지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낯선 이름, 이경희라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자필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편지와 한 장의 법정 문서가 들어 있었다. 편지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지야, 나는 너희 고모 정순이의 오랜 친구란다. 손끝이 떨렸다. 은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편지를 펼쳤다. 나는 고모와 50해를 넘게 친구로 지냈단다. 너희 고모가 마지막까지 너를 믿고 사랑했기에 혹시라도 너의 삶이 다시 흔들릴까봐
내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남기고 갔단다. 편지와 함께 동봉된 문서는 바로 또 하나의 유언장 사본이었다. 정식 공증은 받지 않았지만 영상 기록과 녹취, 수기로 남긴 문서까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 고모는 마지막까지 진짜로 남기고 싶은 건 돈도 복수도 아니었단다. 너에게 전하는 진심, 그게 바로 마지막 유산이었다. 은지는 그 유언장을 들고 다시 고모의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편지를 읽고 안경을 벗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이건 공식 유언장과는 별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의지를 담은 문서로서 고인의 마지막 뜻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라고 쓰여 있죠? 변호사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읽어 내려갔다. 나는 김정순 73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하며 이 글을 쓴다. 나는 이제 돈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남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나의 전 재산은 이미 은지에게 넘겼고 그 아이는 내가 지금껏 본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가장 속 깊은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이 유언장을 통해 내 진짜 마지막 바람을 은지에게 전하고 싶다. 은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숨을 삼켰다. 변호사는 글을 이어 읽었다. 첫째, 나는 은지가 나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무조건 참고 헌신하고 혼자 삼키는 삶. 나는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은지야, 너는 울어도 돼. 너는 도망쳐도 돼. 너는 네 행복을 먼저 지켜도 괜찮은 아이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둘째, 나는 지섭이를 용서하진 못했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길 바란다. 너는 그걸 지켜보되 절대 그를 다시 품지 마라. 너는 구원자가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야. 셋째, 이 유산은 벌이 아니라 기회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 쓴 게 아니라 나를 잊지 않고 살아준 너에게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말고 누군가 또 다른 은지가 너에게 오거든 너도 손을 내밀어 주렴. 그 마지막 문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혔다.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너를 다시 태어나도 내 자식으로 삼고 싶다.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 안에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젠 너의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은지는 정순의 묘 앞에 섰다. 꽃을 내려두고 그 옆에 조용히 편지를 묻었다. 고모, 저 이제 고모의 마지막 바람을 따라 살아볼게요. 돈이 아닌 마음을 남기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모가 저를 그렇게 키워줬으니까요. 몇 달 후 김정순 복지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노인, 미혼모, 학대 아동,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시작됐다. 복지재단의 개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회복지사들, 후원자들, 은지의 센터 동료들, 아이들과 부모들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한 남자가 몰래 행사장 뒤편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섭이었다. 그는 은지를 향해 다가가진 않았다. 멀리서 조용히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에게도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라는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걸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는 울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은지는 센터 한쪽 복도에 걸린 정순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모, 우리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야 진짜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아래 걸려 있던 정순의 유언 구절, 은지가 직접 써서 붙인 그것이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이 외롭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늦게 피는 꽃도 결국 피는 법이니까. 그렇게 모든 복수는 끝이 났고 모든 진실은 밝혀졌으며 모든 고통은 지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용서, 기억, 그리고 사랑이었다.